저는 뭐 디지털 분야에 코인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투자 말고도 아주 많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도 좀 들어올 생각이 있다. 시사저널 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좋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코인의 정책, 뭐 이런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이니까 그 종류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정리해 주는 거, 그 다음에 거래 근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, 그 다음에 거래소에 관한 규정들, 그 다음에 코인 상장에 관한 것들, 그 다음에 또 상장할 때 말고 폐지할 때 또 규정들, 또 코인이 상장이 유지될 때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도 좀 얘기해 줘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의 전담 기구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거냐, 이런 부분 뭐 굉장히 많죠. 들어가야 될 게.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좀 여러 개 법안의 대안으로서 합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하나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제도권 바깥에서 이게 추진이 될 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ICO가 안 되니까 저 싱가포르에 주로 가서 그 발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한 그런 일들이 많았죠.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거를 좀 허용을 하자. 그 대신에 이제 좀 규율을 좀 엄격하고 투명하게 해서 거래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선 그 일반 회사들을 통해서 하는데 항상 거래소를 통해서 발행을 하도록 해서 거래소가 그 상장 관련된 요건들을 아주 자세히 잘 심사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이 되도록 하는, 그래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능을 이제 강화해서 그 기능을 토대로 발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 엄격한 규율이 좀 처음에 마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EU하고 또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같이 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선물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이 두 기구가 이제 같이 감독을 합니다. 그 감독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할 거냐, 이게 또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ICA 마켓 인 크립토 에셋 미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번역과 함께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, 그 법이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코인의 발행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게 돼 있고, 그래서 미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부드러운 규율이 일어난다면 유럽은 굉장히 좀 규제가 세더라고요. 유럽에서 오신 그 커스텐스 고문이 뭐 약간 뼈 있는 농담을 하나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, 미국은 혁신을 하는 거,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잘하는 것 같고,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그거를 발전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유럽은 제일 잘하는 게 규제다. 그래서 혁신은 미국, 그걸 발전시키는 거는 한국, 아시아, 그리고 규제는 유럽. 보관이라든가 수탁 같은 거, 신탁 개념,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. 주식 같은 경우는 돈 내고 사면 예탁원에서 보관이 되거든요. 그 증권회사가 아니고. 그래서 증권회사가 망해도 내 돈, 내 주식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. 그런 개념이 코인에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탁 개념을 정부에서 하지는 않다라도 은행 같은 데서 해주면, 그럼 아주 공신력 있는 기구가 내가 산 코인을 밖에 빼서 예탁하고 돈도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두나무가 지금 재벌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고객 돈이 다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좀 이상하죠, 법적으로. 근데 자기 돈이 아닌데
물론 부채로 되면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조금 법적으로 이상한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바꾸려면 은행 역할이 필요하고, 그래서 은행들도 좀 열심히 이 업에 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서 시장의 질서 잡는 것도 도와주고, 나중에 또 좋은 뭐 그런 디지털 에셋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고객들한테 새로운 니즈를 또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뭐 디지털 분야에 코인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투자 말고도 아주 많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은행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증권회사나 보험사도 지금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특금법, 특정범죄 금융에 관한 뭐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규율이 되고 있는데, 특금법 규율은 좀 약하다고 보고,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은행이나 증권도 좀 들어올 생각이 있다,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물가 상승 요인마저 금리를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서서히 휴전과 종전을 고려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서 아마 물가는 좀 안정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어차피 전쟁 끝나면 물가가 많이 안정될 거거든요. 예, 그러면은 미리 올릴 필요 없죠. 상황을 지켜보다가 뭐 너무 오래 길어지면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서 물가 안정되면 뭐 금리 크게 올릴 필요 없잖아요, 그죠? 예,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타격을 입었어요. 사실은 그 전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또 힘들었어요. 자영업자 빚이 뭐 한 800조 막 이 정도 되는데 그 빚 못 갚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. 문 닫으면. 그런 그 빚을 탕감해주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분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방법도 없고, 그리고 이제 그냥 신용불량자 되고 끝나는 거 아니냐. 그럼 이제 어떻게든지 문을 열고 견디게 하려면 이제 이런 조치를, 특별 조치를 통해서 문을 열도록 문 닫지 않고 버티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도 좀 써야 되지 않느냐.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 닫게 만드는 게 좋은 거냐, 문을 열고 버티는 게 좋은 거냐, 이런 개념이죠. 임금 쇼크, 그다음에 코로나 쇼크로 그냥 완전히 엉망이 돼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할 때 그거를 일부는 건 국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. 정책 실패에 대한 거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. 지난 그 몇 년 동안의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빚에 대한 부분을 모랄 해저드라는 말로 그냥 공격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,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, 국가의 잘못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공동으로 져주는 것도 의미 있는 정책이다,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싶습니다. 답이 오는데 안 됩니다, 그리고 끝,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왜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. 요구권에 대해서 거절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려주면,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하시죠,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지금은 안 받아들여졌지만 나중에 6개월 있다가 했더니 받아들여졌다, 그러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? 여러 가지 주변적인 거를 좀 케어를 해주라는 거죠.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. 그러면 금리나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6개월 있다 다시 하면 되니까.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거절했다, 그러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그거는 시정 요구를 해야죠. 법 이전에 이제 그 권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권고 사항으로. 예,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
거절을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절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걸 소비자가 제대로 인정을 했느냐, 그게 중요한 거죠.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. 저 글로벌하게 다 인정이 되는 그런 거래거든요. 예, 그래서 만일 이 공매도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시장에 악영향 미치고 잘못된 거고 문제가 많은 거라면은 다른 나라,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먼저 금지를 했겠죠.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빌려다 파는 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.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다 팔았더니 20만 원 됐다. 그럼 이 사람은 20만 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빌려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있다가 다시 그걸 물건을 사갖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게 되면 공매도 친 사람은 완전히 헛발질한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공매도 세력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과 개인 간의 그 불균등. 약간 개인은 좀 공매도 할 때 불편하고 기관은 맘대로 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좀 줄여줘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일정한 룰을 지키면서 하게 만드는 거. 요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잘 이제 그 지키도록 하면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할 정도는 아니다.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불공정이랄까 또 불균등을 조금 해결하는 방향,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잘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라든가 또 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될 거거든요.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? 군수물자도 부족해지고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중국 경제 좀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. 우크라이나 끝나고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성공 이후 중국 경제 부흥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우리도 같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좀 새로이 좀 단장을 할 수 있고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. 물가도 좀 안정되면서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외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회복이 안 되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지금 안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한번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그 이 경제 부흥기에 이제 어떤 경제 정책과 아젠다를 가지고 이 한국 경제가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